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살 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것도 할아버지의 명령으로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마라고 말한다면요. 더 끔찍한 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 다음 차례로 노리는 게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바로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그는 10살의 어린 나이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4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들이 평생에 걸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효심으로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되어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부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으로 살았던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의 죽음이었죠. 그로부터 5일 후인 3월 10일, 창덕궁 인정전에 24세의 젊은 왕이 즉위식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은 예복을 입고 엎드려 새 왕의 첫마디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즉위식에서 왕들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조종의 법도를 따르겠다와 같은 관례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신하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순간 인정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세자는 1762년 뒤주에 갇혀 비참하게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신병을 앓다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처형당한 역적이었죠. 영조는 생전에 사도세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만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새 왕이 즉위 첫날부터 당당하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된 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실록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모두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위 직후 아버지의 호칭을 사도세자에서 장원세자로 바꿉니다. 장조왕 자는 장엄하다, 씩씩하다는 뜻이고 헌시엔 자는 들이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을 선택한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적부터 활쏘기와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궁술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손재주도 뛰어나 옷을 직접 지었고 악기 연주도 잘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왕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런 아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왕은 문문을 숭상해야지 무우만 좋아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주 꾸짖었죠. 사도세자가 활쏘기 연습을 하면 그만두라고 호통쳤고 옷을 지으면 왕자가 무슨 바느질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취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조는 엄격한 성리학자였고 사도세자는 자유로운 예술가,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비극을 낳았죠.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무인적 기질과 예술적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장원이라는 이름에는 아버지는 무인의 기상과 총명함을 겸비한 훌륭한 분이었다는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론 벽파의 신하들은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정조가 정말로 아버지의 복수를 시작할 것 같았으니까요. 이야기를 14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762년 윤호월 13일, 정조가 평생 잊지 못한 그날입니다. 그날 아침, 창경궁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부르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주를 가져오게 했죠.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입니다.
높이가 약 150cm, 폭이 80cm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닫혔습니다. 10살 정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치마폭에 매달려 울면서요. 5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뒤주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사도세자는 물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누구도 물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점점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3일째, 4일째, 사도세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 후인 윤호월 21일, 뒤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향년 28세였습니다. 정조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의 광경이 내 눈에서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다.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그 광경이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정조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히 영조의 결정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영조가 직접 알려줬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는 손자 정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원수를 지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영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자신의 손이었지만 아들을 그 지경까지 몰아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영조도 알고 있었던 거죠. 김상로와 홍계일을 비롯한 노론 벽파 세력들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고, 세자가 영모를 꾀한다, 세자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들면서 아들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점점 더 믿게 되었죠. 결국 부자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10살 정조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김상로, 홍계희, 이 이름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 정조는 세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왕의 손자이자 다음 왕위 계승자였죠. 하지만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노론 벽파는 정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을 응징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조를 위협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영조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세손의 눈빛이 험악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듯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신하는 세손이 밤에 무술 연습을 한다며 의심을 샀습니다. 마치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말이죠. 정조는 14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생각도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으며 때를 기다렸고, 낮에는 웃으며 신하들에게 예에 바르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이라는 생각이요. 영조는 정조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정조를 시험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조는 신중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아버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정조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14년 5110일 정조는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응징하고 싶었던 김상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1775년 정조가 즉위하기 1년 전에 병으로 죽었죠. 조선의 법으로는 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새기며 뼈를 썩혀온 것이 단지 김상로 하나만이 아니고 홍계이도 있었다. 뼈를 썩혀왔다는 표현,
이것이 정조의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4년 동안 하루하루가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김상로 본인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정조는 그의 자식들을 응징했습니다. 김상로의 아들 김익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카 김양택은 제주도로, 다른 조카는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유배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아시나요? 제주도나 흑산도 같은 먼 섬으로 가려면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배가 뒤집히는 일도 흔했죠. 설령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그곳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대로 된 난방도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유배인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정조는 김상로 일가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죠. 홍계의 역시 정조가 즉위하기 전인 1774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분노는 김상로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홍계이의 흉악함이 마치 살모사와 같다. 1000번 살점을 발라내고 10,000번을 죽여도 모자란다. 살모사에 비유한 것은 홍계이가 얼마나 교묘하고 도끼 있게 사도세자를 괴롭혔는지를 보여줍니다. 홍계이는 영조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정조는 홍계이의 관직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가족 전체를 노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양반 가문이 하루아침에 천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처벌이었는지 아시나요?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이 노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영원히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홍계이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도 노비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3대가 지나도록요. 이것이 정조의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조는 14년간 복수를 준비했고 실제로도 가혹한 벌을 내렸지만 단 한 명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을 생각해보세요. 태종은 천안 민무구 일가를 몰살했고 세조는 사육신을 참혹하게 처형했으며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유배를 보내고 관직을 박탈하고 노비로 만들었지만 목숨만큼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조는 실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은 갚아야 하지만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사도세자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꼈던 사람이었죠. 정조는 아버지가 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했지만 그 안에 절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복수가 다른 왕들의 숙청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정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1777년 정조가 즉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한 신하가 급히 정조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홍상범이라는 인물이 주도한 역모 계획이 발각된 것입니다. 홍상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홍계이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조에게 응징당하자 손자가 복수에 나선 것이죠. 그들의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조를 암살하고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형은 없었습니다. 유배형으로 처리했죠. 이 사건을 통해 정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아직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요. 단순히 복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이제 정조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1777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조가 경희궁 후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즈넉한 정원. 정조는 잠시 정무의 피로를 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정조를 향해 달려든 것이죠. 죽어라! 정조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호위 무사들이 재빨리 막아섰고 자객은 붙잡혔습니다. 칼끝이 정조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만 더 가까웠다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객의 이름은 전흥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객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고문 끝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살의 배후에는 홍계의 손자 홍상범과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전군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은전군은 영조의 후궁 수계 문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조와는 이복 형제였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죠. 하지만 노론 벽파 세력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적이었습니다. 정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보다는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은전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상범 일당은 더욱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이날 밤 이후 정조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또 누가 나를 죽이러 올까?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더 무서운 사건이 1785년에 일어났습니다. 정조의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조가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음식을 맛보는 상궁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상궁이 먼저 맛을 보는 것은 바로 이런 독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상궁이 없었다면 정조가 독을 먹었을 것입니다. 조사 결과 주방 나인 중 하나가 노론 벽파로부터 돈을 받고 독을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 이후 편집증에 가까운 조심성을 보였습니다. 음식은 항상 여러 명이 맛을 본 후에야 먹었고 밤에는 침소를 자주 바꿨습니다. 같은 곳에서 계속 자면 자객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정조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다.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었다. 정조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측근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1776년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창덕궁 안에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었지만 정조는 이곳을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정책연구소이자 인재 양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정조의 규장각 운영 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신분이나 당파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젊은 관리들을 규장각 각신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첫째, 월급을 일반 관리의 2배로 주었습니다. 둘째, 승진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셋째, 왕을 직접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강의도 했습니다. 역사, 철학, 정치 이론을 가르쳤고 때로는 시험도 냈습니다. 어느 날 정조가 규장각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 신하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정조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약정한 것을 해내지 못했으니 유배를 보내야겠구나. 끌고 가거라. 신하들이 깜짝 놀라 엎드리자 정조가 창덕궁 안의 연못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작은 섬에 배를 띄워 유배를 보내겠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조는 엄격했지만 이렇게 위트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정조를 따랐습니다. 규장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20명 남짓이었지만 정조 말년에는 100명이 넘는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한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규장각에서 배출된 인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1783년 22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당시 그의 답안지를 본 정조는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재가 있었구나. 정조는 즉시 정약용을 규장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였습니다.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정조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약용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토지 제도입니다. 양반들이 땅을 독점하고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은 정전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정조는 정약용의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약용은 형법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형법은 가혹했습니다. 작은 죄에도 곤장을 쳤고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약용은 형벌은 사람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문을 줄이고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단순한 임금과 신하를 넘어섰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내 버디라고 불렀고 정약용은 정조를 성군이라고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정책을 논의했고 때로는 함께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준 시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천리 밖에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고 100년이 지나도 뜻은 변하지 않으리. 규장각으로 인재를 모았다면 이제 물리적인 힘도 필요했습니다. 정조는 1785년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장용영은 정조를 직접 호위하는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호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조총과 화포를 대량으로 구입했고 화약 제조 기술도 개선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무예 훈련을 했고 전술 교육도 받았습니다. 정조는 직접 훈련장에 나가 병사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정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장용영 병사들은 대부분 서얼이나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죠. 정조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이들은 정조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용영의 규모는 처음에는 1000명 정도였지만 점차 늘어나 3000명이 넘었습니다. 조선의 다른 군대들이 형식적인 훈련만 하던 것과 달리 장용영은 실전 능력을 갖춘 정예 부대였습니다. 장용영의 존재는 노론 벽파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정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한 대신이 정조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장용영을 너무 키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면. 정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반란, 내가 바로 왕이오. 왕이 자신을 지키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또 다른 전략은 탕평책이었습니다. 탕평이란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당파 싸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정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당파를 보지 않는다. 오직 능력만을 본다. 노론 출신이든 남인 출신이든 심지어 서얼 출신이든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남인을 너무 많이 등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조가 대답했습니다. 남인이면 어떻고 노론이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그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이다. 정조의 탕평책은 점차 효과를 보였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당파들이 조금씩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파 싸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정조는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규장각에서 인재를 키우고 장용영으로 무력을 갖추고 탕평책으로 당파를 통합했습니다. 이제 정조의 왕권은 튼튼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정조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789년 7월 11일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조가 그 상소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왕께서 조정에서 우신다니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정조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의 글을 읽으니 가슴이 막히고 숨이 가빠진다. 내 기운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다오. 정조는 한참 동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하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상 불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하께 아직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무덤을 옮기셔야 합니다. 정조의 나이 37세.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죠.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왕조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하의 상소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개인적인 효심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무덤을 옮긴다는 것이죠. 정조는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을 찾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조의 각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었는데 세자의 무덤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정조가 직접 아버지 무덤을 옮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되옵니다. 노론 신하들의 반대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역적의 무덤을 왜 옮기려 하십니까? 라며 말이죠. 그래서 정조는 신하들과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입니다. 친인척 관계였던 신하에게 상소를 올리게 하고 자신은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거죠. 이것을 밀찰 정치라고 합니다. 정조는 신임하는 신하들과 비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이 밀찰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서 정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정치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정조가 측근 신하에게 보낸 밀찰이 있습니다. 7월 중순경에 상소를 올리도록 하라. 내용은 풍수와 후사 문제를 연결시켜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전국의 명당을 조사했습니다. 여주, 광릉, 용인, 많은 곳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직접 풍수지리 책을 읽었습니다. 산의 형세,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풍수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후보지들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정조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 곳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수원이다. 수원은 당시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당이었습니다. 풍수지리로 봤을 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졌습니다. 게다가 한양에서 가까워서 정조가 자주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명당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죠. 정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고 이주시켰습니다. 정조는 명령했습니다.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집과 땅을 제공하라. 그리고 이사 비용도 나라에서 대주도록 하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은 왕의 명령이면 백성들이 무조건 따라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원의 주민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무덤을 위한 땅이 마련되었습니다. 1789년 10월 7일 사도세자의 관이 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조는 새 무덤의 이름을 현룡원시엔 롱유엔이라고 지었습니다. 현은 드러내다, 빛나다는 뜻이고 융은 높다, 성대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덕을 드러내고 높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정조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정조는 영조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지 않겠다고. 영조는 죽을 때 정조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저지른 일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현룡원은 공식적으로는 세자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실제로는 왕릉처럼 만들었습니다. 첫째, 무덤의 크기와 규모를 왕릉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물돌로 만든 조각상의 개수도 왕릉과 같았고 배치도 왕릉의 형식을 따랐습니다. 둘째, 관 내부에는 왕의 관에만 허락되는 사신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사신도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린 그림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무덤을 지키는 관리의 수도 왕릉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세자의 무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무덤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조가 꿈꾸던 이상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설계를 맡겼습니다. 정약용은 중국과 서양의 건축 기술을 연구했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성을 설계했습니다. 화성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거중기라는 기중기를 사용해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약용이 서양의 도르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었죠. 덕분에 공사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성벽에는 포로를 만들어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적이 공격해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죠. 물을 끌어들이는 수문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막는 동시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건설에는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1794년부터 1796년까지요. 당시 큰 성을 짓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정조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직접 인부들을 격려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화성이 완성되자 정조는 이곳을 제2의 수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양에서 정치를 하고 수원에서는 아버지를 모시며 효를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죠. 1795년 정조는 또 하나의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정조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비참하게 죽었을 때 10살 아들 정조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14년 동안 새손으로 살면서 정조가 암살 위협에 시달릴 때도 어머니는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방 앞에서 지키기도 했죠. 정조는 어머니에게 최고의 잔치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1795년 윤이월,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으로 행차했습니다. 이 행차에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왕실 가족, 신하들, 군사들, 악사들, 엄청난 규모였죠. 수원에 도착한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현룡원을 참배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화성행궁에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고 최고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잔치의 모습은 원행을 묘정리일괴라는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림과 글로 세세하게 남겨진 이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조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조의 유언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째, 수원을 진짜 제2의 수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을 더 크게 짓고 관청을 옮기고 많은 백성들을 이주시켜 큰 도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조선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제를 완화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죠. 정조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새로운 조선을 보세요. 이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